요즘 SNS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고요. 이른바 카톡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주변 분들과 대화하시는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이른바 단톡방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단체로 이야기하는 방 이런 의미의 단톡방이라는 은어가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 세 분도 단톡방에 가입이 돼 있으시죠? 많이 가입돼 있죠. 예, 몇 개 정도나 돼 있습니까? 글쎄요, 저 활성화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이, 저도 단톡방에 한 수십 개는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단톡방은 얼추 생각해보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많이 활동한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반응을 하신다는 그렇죠. 얘기죠? 뭐, 글 올라면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단톡방은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단톡방까지 하면 뭐, 수도 없이 많죠. 임광희 논설위원은 몇 개나 되십니까? 저도 우리 가족 4명을 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잘 일어났냐, 뭐 밥 먹었느냐, 뭐 이런 거부터 직접 얘기 안 하시고 단톡방에서 하십니까? 잘 일어나냐, 이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대화가 사라지고, 대화는 사실상 많아졌어요. 전에보다 훨씬, 전에 이런 단톡방이 없을 때는 밥 먹었느냐 이런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 단톡방, 이 카카오톡이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대화는 많아졌는데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글로 하는 대화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대학 동창들도 전에 같으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는, 전화하는 게 없었는데 이게 생기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서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관심은 뭐구나, 누가 아들이 결혼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극단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식탁에서 밥 먹자라는 얘기를 단톡방에 올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김지연 박사는 몇 개의 단톡방에 가입돼 있으십니까? 글쎄, 뭐 저도 하는 건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뭐 약속 잡을 때 이럴 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답을 올리고 하는 건 그 정도. 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4-5개, 서너 개에서 8개 정도의 단톡방에서는 활발하게 글도 올리시고 반응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이 단톡방 이야기를 꺼낸 거는 단톡방이라고 해서 그 방에 가입된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특히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찌 보면은 전에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그냥 말로 했던 것이 이제는 이제 글로써 하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마저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대학도 최근에 문제가 된 데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할 것 없이 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기자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기자사회에서도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이 학교에서 지금 시끄러운 건 저건 단톡방이라기보다도 원래 이제 축제 모임에서 학생들끼리 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확산이 돼서 그랬던 건데 서울 근교에 있는 인하대학교라고 이미 이제 신문에 다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네, 화면에 지금 나오는 거는 남 기자 기자들 4명이 사회에서 한 회사의 기자들이 아니고 같은 출입처의 기자들 4명이서 동료 여기자를 가지고 신체적인 특징을 거론하면서 음담 패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여기자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고 한국 기자회는 물론이고 여기자회까지 일어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해당 소속사에서도 응당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걸로 이게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하대학교 학생들 11명이 지금 저 학교들도 성희롱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인하대학교 의대생 11명이 축제 때 후배들과 함께 같은 과 여학생을 놓고 음담 패설, 그러니까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 걸 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학교에서 7명에 대해서 무기정학과 유기정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에 학생 7명이 이거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무기정학, 유기정학까지 취한 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인천지법에다가 소송을 냈어. 이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비롯한 은밀한 곳에서 남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한 것까지 과연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이 가지고 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하대 학생들의 그 발언은 조금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톡방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른바 오프라인
오프라인 축제 자리에서 직접 남학생들끼리 주고받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것이 어떤 학교에서 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단톡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 그 가운데도 성적으로 그 거론되는 이성분이 만약에 그 글을 본다고 한다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문제 제기하고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대학가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형사처벌, 그러니까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제재를 받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단톡방을 한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화 돼서 굉장히 단톡방에서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단톡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익명성이라는 어떤 그 틀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어차피 이게 우리 4명, 5명,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또는 같은 출입처에 출입하는 동료들끼리,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하는 건데, 여기서 했던 대화들이 밖으로 퍼져나가겠어? 우리가 누구 하나를 여기서 5명에서 막 이렇게 음란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톡방에서 얘기들을 나누는 건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외부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알게 되면 결국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엄연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주의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결여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왜 SNS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단톡방은 서로 잘 알고 있는 어떤 폐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톡방에서 그 어떤 험담이나 뭐 성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다소 친한 사람들끼리의 허물없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말에 주의를 좀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상식과 법의 수준을 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직도 어떤 단톡방에서의 그 대화를 사적인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비록 1대1 대화라도 이것이 어떤 전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어떤 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때문에 뭐 1대1 대화에서부터 그다음에 2사람 이상의 단톡방에서는 특히 어떤 법적인 문제, 또 나아가서 윤리적인 면에서도 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의 이야기입니다. 단톡방이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시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현재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또 처벌한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거는 이제 감정적으로 뭐 욕설 같은 거 하는 거를 모욕죄라고 하고, 명예훼손 같은 거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관계들, 누구누구는 어떠하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다 성립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전파 가능성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인 대화 같은 경우에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감정적 연사들, 그 여자는 어떠하더라, 이제 욕설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모욕죄라고 보고요. 윗대는 사회적 평가 깎을져도 험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명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는 건 이제 명예훼손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사실관계면 명예훼손, 감정적인 언사면 모욕죄,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모욕죄든 명예훼손인지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전파 가능성, 외부로 퍼질 수 있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4명이서 이렇게 단톡방에서 한 사람을 대해서 비난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가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단톡방에서 그러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누구누구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다른 세 사람이 밖에다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로 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 폐쇄적인 단톡방이니까 외부로 퍼질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겠지만 검찰이나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외부로 퍼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는요. 예. 모욕죄, 명예훼손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그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뭐 그런 범죄 아닙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저를 모욕했다고 해서 제가 누구누구를 처벌해 주십시오.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친고죄고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일단 누가 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저랑 합의해서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점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본질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준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SNS 단톡방을 통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성, 특히 여성, 그러니까 남성 사용자들끼리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을 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많은 여성들이, 그럴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드럽고 치사해서 내가 피하고 만다. 거기서는 이제 끊어버린다지, 인연을.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용기를 낸 여성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망고불변의 진리가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만말은 쥐가 듣는다고. 이게 SNS 상에서 자기들끼리 대화라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이게 유지가 되기란 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퍼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조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언어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SNS라는 공간, 단톡방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점에서 임광희 의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톡방이라는 것이 순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역기능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역기능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거를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끼리 그럼 그냥 막 숨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보다 더한 것도 하잖아.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글씨로 남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들키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아예 이제는 이런 것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말로도 하지 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읽어보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최근에 아주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결정입니까? 대학생 입학생들 10여 명을 페이스북에서 비밀 채팅방이에요. 그것도 공개된 것도 아니고 비밀 채팅방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성적 모욕이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학생들 10여 명을 찾아내가지고 이 학생들이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는 반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학이라는 곳은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입학을 막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사회에 던져주는 큰 의미를 줬는데 이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되지 않는 것은 법이라든가 이런 규율로서 강하게 처벌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SNS 단톡방 그 단체 로 이야기하는 방에 가입된 사람들만 주고받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만 인정이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또 검찰로부터 또 경찰로부터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유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죠? 안 되는 케이스 딱 한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영진 앵커랑 1대1 대화를 하는데 예. 제가 주영진 앵커 본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 그 케이스 빼놓고는 모든 케이스에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가 전부 다 처벌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단톡방 상당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단톡방 통해서 약속도 잡으시고 의사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3자, 특히 성적으로 수치심 줄 수 있는 내용들 단톡방이라고 해서 함부로 썼다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